유학생들이니 취업이니 현금을 내가 뽑아서 전달을 해야 한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보이스피싱이다. 안녕하세요. 서변의 폴리스토리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보이스피싱 실제로 아직도 그런 사례가 많나요? 지금도 계속해서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상담과 사건 진행이 있습니다. 진짜요? 그럼요. 보이스피싱 사실 제가 처음 경찰 생활 시작했던 게 이제 수사 업무를 처음 시작했던 2010년 그때부터도 보이스피싱 너무 많았고 그래서 경찰관들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지금도 보이스피싱 때문에 경찰서에 가면은 너무 많아요. 보이스피싱 사건이. 네. 그때는 주로 어떤 사건이 많았어요? 대출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대출을 해주겠다 하면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요구를 하면서 돈을 이제 받아가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강력팀장 할 때는 냉장고에 돈을 넣어라. 뉴스에 나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검찰청이다, 금감원이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까 이거를 범죄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당신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찾아서 자기 집에 있는 어딘가에 넣어 넣어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가져올 거다. 어르신들은 이런 데 많이 당했어요. 진짜 당했어요? 네, 그럼요. 많이 당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게 한때 유행이었어요. 그런 방식이. 어르신들은 이제 벌벌 떠는 거죠. 이제 내 계좌가 이용됐다고 하고 내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또 그게 또 레벨업하고 그러나요? 요즘에 이제 레벨업 된 것들이 뭐냐 하면은 이제 채용을 해주겠다. 무슨 채용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알바몬이니 뭐 워크넷이니 이런 것에 이제 이력서를 올려놔요. 그러면은 어느 날 문득 내 핸드폰에 이제 문자가 오는 것이죠. 어느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관심 있냐?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해서 그쪽에 하면은 정식 홈페이지도 있고 다 있어요. 정식 회사 이력서도 내라고 그러고요. 계약서도 씁니다. 심지어 근로계약서까지. 근데 어떻게 사기를 쳐요? 그 후에 이제 그 하는 업무가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금들을 뽑아서 이제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받아서 전달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 업무 자체가 회사와 관련되는 업무라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회사에 입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보이스피싱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회사에 시키는 일을 하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게 전달책이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도 있고 뭐 또 최근에 이제 유행한 것들은 해외에 있는 남자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인터넷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내가 어느 회사의 뭐 사장인데 아들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내가 좀 있으면 한국에 들어가. 근데 갑자기 지금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만뒀어. 그래서 네가 한 달만 도와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이게 회사에 좀 세금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좀 이거 받아서 좀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친분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말려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네. 당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내가 돈을 뽑아서 그들한테 줬다면 이제는 내가 그들의 돈, 이 운반 수단이 돼서 나도 같이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게 피해 입는 사람들의 스토리는 많이 있고 그리고 전달하는 방법도 다양해지는 거죠. 변호사님은 여태까지 그 형사 시절부터 해서 지금 변호사 시절까지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가 있으셨나요? 야, 이건 진짜 감탄이 나올 정도로? 감탄이 나올 정도로 그거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수법이 그거죠. 어떤 특정 어플을 깔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최근에 해외 직구를 한 거예요. 해외 직구를 했는데 마침 해외에서 직구가 있었다면서 문자가 옵니다. 관련해서 어디 회사인데 연락 이렇게 달라고. 근데 금액이 너무 큰 거예요. 나는 뭐 3만 원짜리를 했는데 300만 원을 결제. 그럼 나도 모르게 전화를 하게 되죠. 그럼 전화를 하는데 여기 어디 회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일단 어플을 하나 깔아주세요. 그러면서 어플을 깔아요. 그럼 그 어플이 깔리는 순간 거기에 그 전화기로 전화 거는 것들은 전부 다 그곳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검찰청 전화번호를 해도 보이스피싱 그쪽 조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속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변호사님은 이렇게 피해자를 변호해 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피해자? 네. 저는 이제 보통은 이제 전달한 사람들, 전달책, 돈을 뽑아서 이렇게 주는 송금책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들 찾아오시죠. 그럼 처음에 네. 그런 분이 오셨을 때 옛날에 형사 기질이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형사들은 뭐든지 이걸 범죄로 생각을 하고 먼저 접근을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걸 모를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이것저것 많이 물어봅니다. 아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모르셨어요? 어떻게 이걸 의심을 못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어느 순간 사실은 저도 약간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억울함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흥분하시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 후자의 경우에는 저도 무혐의 무죄 주장을 하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분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무죄 무혐의를 받기도 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그분이 어느 정도 이제 미필적 고의라고 하죠. 인지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양형적인 부분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러면 네. 대략 했을 때 네. 무혐의나 무죄로 받는 게 몇 퍼센트 정도의 확률인가요? 보이스피싱에서요. 네, 그렇게 전달책에 대해서 같이 됐을 때. 갈수록 지금 법원 검찰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엄격해지고 있어요. 사실 2, 3년 전만 해도 무혐의 무죄가 제법 있었는데 최근에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하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비율로 따지긴 좀 어려운데 최근에도 어쨌든 무죄를 받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그렇게 혐의가 같이 가담이 되면 어느 정도의 구형을 받나요? 보이스피싱이 유죄가 인정이 되면 거의 실형입니다. 거의 실형 가능성이 높고, 실형이랑 이제 구속된다는 거죠. 그리고 총책이나 상위로 올라가면은 5년 이상 간다고 봐야 되고, 전달책 정도라도 1, 2년 정도는 생각해야 됩니다. 최소 1년은 갔다 온 걸 생각을 해야겠네요. 네네네. 정말로 아까 미필적 고의이신 분도 있을 거고 네. 정말 몰랐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분들도 가면 억울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이러한 보이스피싱의 전달책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경험상 말씀해 주시겠나요? 뭐 가장 큰 거는 우리나라 현금 거래를 안 합니다. 이제 현금 거래를 안 한다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력서를 하거나 이럴 때 면접을 따로 보지 않는다, 이런 것도 의심을 해봐야 되고,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 하더라도 면접을 따로 보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의심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한다, 이랬을 때는 아주 많이 의심을 하셔야 돼요. 회사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한다? 네, 텔레그램은 한쪽에서 삭제를 할 수 있거든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텔레그램으로 이용하면은 수사기관에서 포렌식을 해도 안 나와요. 무슨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그래서 억울해질 수 있는 거죠. 내가 진짜 무죄로 입증할 방법이 없겠네요. 그쵸, 정말 힘들어지죠. 하지만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텔레그램 지워졌어도 무죄 나오신 분들도 있긴 한데, 만약에 이제 내가 어느 순간 인지를 했어요. 우연히 어떤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뭐 언론 기사를 보고 내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연결이 됐구나, 그러면은 빨리 모든 자료를 다 캡처해 놓으세요. 주고받았던 대화들을 연결되게, 텔레그램이든 카톡이든. 그렇게 해야지 지워져 버리면 정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 해도 면접도 안 본다. 그리고 일을 시키는데 자꾸 돈 거래를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게 시킨다. 세 번째는 뭐 사내 보안상이라고 하지만 항상 모든 걸 텔레그램으로만 한다. 그럼 이건 뭔가 의심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의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이걸 하기 전에 이걸 네네. 의심해서 나오거나 뭔가 상담을 받으면 좋은데, 이미 내가 이걸 회사에서 한 1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봤어. 근데 이게 왠지 나도 해당하는 것 같아. 네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퇴사를 했는데 형사님들이 갑자기 찾아왔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심이 들었다. 그랬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최대한 다 수집해 놔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실 뭐 경찰서에 연락해도 크게 뭐 이렇게 경찰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피해자가 나오고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건이 시작될 수 있어요. 이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수사기관에 찾아가면은 내가 지금도 그 조직들과 연락을 받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조직을 찾아내서 일망타진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게, 그 사람들 보통 외국에 있어요. 한국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IP니 뭐 이런 거 해보면 다 중국이고 뭐 필리핀이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잡기 힘듭니다. 결국에 핵심은 자료를 일단 만들어 놓고 모든 걸 다 캡처를 해놓고, 그래도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은 경찰서에 찾아가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 모든 게 끝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자료를 수집을 해놓는다는 그 네. 행위 자체가 문제가 생겼었을 때 네. 내가 이 죄를 피할 수 있는 그냥 방법인 거네요. 예, 자료 수집이 정말 중요합니다. 민사든 형사든.